매주 화요일 여야 현역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치와 2시간입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고 이제 3월 1일 어제부터 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가 나왔고 그다음에 3월 4일 목요일 날은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먼저 민주당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네, 대체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 초반에만 해도 특히 이제 당의 권리당원들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상당히 박빙으로 갈 거다 이런 예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희 당의 그러니까 서울시 시장 후보를 뽑는 권리당원이 14만 명쯤 됩니다. 네. 그중에 이번에 8만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의원의 모수가 커지면 거의 여론조사랑 크게 다르지 않게 가는데 권리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당원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일반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권리당원들도 일종의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측한 대로 박영선 후보가 다득표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후보로선 그렇고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 이제 정말 4월 7일에 붙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 내에서는? 글쎄 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나오고 있고 또 박영선 후보가 살아왔던 이력이 그 여성 앵커도 했고 또 정책위 의장, 법사위원장, 또 중기부 장관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재벌개혁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이명박 후보 BBK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파헤친 또 그런 경력들이 있어서 아마 많은 서울 시민들이 당적과 관계없이도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감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최종으로 올라왔어요.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뭐 18대, 19대 때도 좀 같이 일을 하셨나요? 어떻게?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상임위를 같이 한 적은 없는데 그때 야당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만든 국회 포럼에 그 포럼에는 여야 그 다른 당이 꼭 그 한 명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다른 당인 저한테 들어오라고 요청이 와서 그래요? 예, 거기 들어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구 고향 선배시죠. 장영 선배. 그러세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원래는 그 민주당의 강성 이미지였죠. 그런데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중도표를 겨냥해서 상당히 중도적 행보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방침하고는 결이 좀 다른 방향이거든요. 네. 그런 걸 하는 것들을 보면서 중도표 전략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이 들고 기존의 그 지명도, 인지도, 또 장관 노릇의 경력 이런 거에다가 좀 전에 김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여성 최초로 법사위원장도 하고 또 원내 대표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 당이나 또는 범야권 단일 후보 입장에서 손쉬운 선거는 아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겨야 되겠다. 고향이 좋아하는 누님이지만 또 우리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최종 후보가 된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시대전환 그리고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지금 뉴스로 듣기에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와는 일정이 정리가 됐고 합의가 됐는데 예. 열린민주당과는 쉽지 않아 보이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금 조정훈 후보나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비례 출신이기 때문에 3월 8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한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김진애 후보가 나 의원직 사퇴하고 완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셨어요. 네,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하고는 이번 주 중에 네. 이제 토론을 한번 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요. 네. 원래 김진애 후보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3월 8일 이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없지 않았는데 예. 일종의 승리하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서울 시민들에게 감동을 아마 주지 못한다는 취지로 네.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습니다. 그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하는 취지라기보다는 네. 일종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고 또 오늘 얘기한 대로 서울 시민들이 꼭 나와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를 하겠다, 승리하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여서 네. 이제 뭐 순차적으로 보면 이제 3월 18일이 후보 등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조정훈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예.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김진애 후보 측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예.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순 이후까지도 범여권에서도 단일화 과정이 계속 진행되겠다는 뜻이네요.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일화가 뭐 깨지거나 완주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일화 이슈를 범여권에서도 임박할 때까지 선거가 있을 때 전까지도 계속해서 좀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좀 들리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우선 제3지대 단일화가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됐고 예. 뭐 다들 예상했던 뭐 분위기였던 거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태섭 후보도 네. 나름대로 젊고 또 열정이 있고 특장점이 컨텐츠를 포함해서 특장점이 있는 후보라서 네. 그리고 장점 단점이 안철수 후보고 약간 대비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네. 약간의 변수를 기대하고 지켜본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워낙 뭐 인지도, 지명도에 있어가지고 금 후보보다는 많이 앞서 있고 네. 또 뭐 확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어도 이번에 토론 과정이나 또 이슈 파이팅 또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 이런 걸 본 분들이 네. 옛날 안철수보다는 좀 확실히 조금 나아진 것 같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정도로 약간 업그레이드된 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 있는 이 구도를 흔드는 그런 이 결정적 한방 그거를 금태섭 후보가 못 날린 것 아닌가. 네. 그래서 결과는 그냥 예측했던 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서로가 다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3월 4일 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되잖아요. 예. 누가 되더라도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 예.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이나 견해가 상당히 많이 저한테도 들리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어렵죠. 워낙 중요한 선거고 예. 안철수 후보 개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걸린 선거일 수도 있고 정치 생명이 걸린 선거일 수도 있다. 예. 만약에 단일화해서 안 된다거나 네. 또는 뭐 단일 후보가 됐는데 본선에서 또 안 된다거나 하면은 다음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선거에 뛰어든 거거든요. 애초에는 내년 대선에 나가려고 했던 것을 접고 또 한 단계 낮춰서 또 선택을 한 그런 선거이기도 하고
또 저희 당은 당대로 거대 원내 그러니까 제1야당인데 단일 후보를 못 낸다고 하면 예. 그 자체로서도 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 부담을 지게 되고 국민의힘은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속해 있는 제1야당이고 국민의당은 3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당도 부담이 크죠. 그래서 쉽게 선의의 양보를 한다든가 이런 건 기대하기가 어렵고 치열하게 단일화 경쟁을 하게 될 테고 먼저 단일화 룰을 정하는 데 붙어서 상당한 일고 단기기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또 안철수 후보는 또 독특한 또 이렇게 캐릭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그 시너지를 만드는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죠. 외부에서 이걸 두고 단일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사가 와서 이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그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쉽지 않은 이 단일화 협상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역시 시너지가 안 나고 시너지가 나게 하려면은 특단의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당과 개인 차원에서 큰 부담이 있지만 또 이걸 만약에 이 파기할 경우에는 더 큰 정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긴 할 텐데 알겠습니다. 그 과정이 본선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흥행이 되는 이 단일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민주당은 안철수 대표와도 단일화에 경험이 있는 당이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거슬러 가면 노무현 당시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이 있었고 극적으로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미묘한 부분 그 여론조사의 항목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굉장히 예민했었는데요. 결국 중립지대에 누군가가 나와서 거중조정을 해줄 수는 없고 양측에 책임 있는 사람이 결국 문항을 다듬고 결단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후보하고 당시 안철수 후보 간에 일종의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되긴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보 그러니까 단일화의 핵심인 이제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건일 텐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저희도 겪었는데요. 다른 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최종 단일 후보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선거를 도울 수가 없다. 선거법상 그게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각각 다 소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김종인 대표가 아마 그런 면에서 이 2번으로 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못 돕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심정적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상 규정상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단일화 과정도 쉽지 않고 그 후에도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텐데요. 더 중요한 거는 단일화 이벤트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아젠다가 좀 서울 시민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 설문 문항에 당명을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벌써부터 지금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더 조율을 해야죠. 서로가 유불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표현의 문구를
적합도로 할 것인지 뭐 경쟁력으로 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도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도 그 문제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혔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여론조사 문구에 둘 다 빠지고 아마 그 제3의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회창 후보를 뭐 이기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적합도라든가 뭐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표현 직접적으로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떤 적합도 경쟁력 여기서 부딪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 당명에서 부딪히는데 어떻게든 뭐 조율을 해내야죠. 네. 예. 선거운동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운동은 이제 그 후보 본인 예. 출마하는 후보 본인하고 후보의 사무장 또 연락소장 또 연설원 등록한 연설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또는 자기 당이 아닌 다른 당을 그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외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우리 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출마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기 때문에 우리 당의 우당인 그 미래한국당을 네. 이제 당시 지지하거나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됐었죠. 예. 그 지지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선거운동을 못했죠. 그런데 그 이해찬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우당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후보나 후보의 바로 그 캠프 안에서 법적으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안 되지만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당 조직은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서서 이제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도 기호 2번을 달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를 도와줄 수 있겠냐.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김성환 의원님. 네, 그런 소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해석하신 취지는 맞고요. 네. 지금 일종의 대한민국이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역사와 취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쪽 저쪽 오가는 것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불신들이 그 취지에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기왕 여기까지 왔으면 결단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훨씬 더 아싸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분께 우선 이제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서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이고 우선 그 여러 가지 당세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 만약에 단일화해서 질 경우에 안철수 대표에게 모든 걸 다 지금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진다는 걸 쉽게 용납하기도 힘들 것 같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거의 정치 생명 10년 꽉 채운 분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지면 정말 정치를 은퇴하는 그 정도까지의 파급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단일화가 될까요? 그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사실이고 모두가 배수진이고 당 차원의 배수진, 개인 차원의 배수진이어서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깼을 경우에 우리 당이 만약 깬다면 당도 물론 이제 그 부담이 크고 안철수 후보도 이번에 이 선거에 뛰어든 것 자체가 정치 생명 근거이긴 한데 그래서 단일화 협상도 깨버렸다. 그러면 본인이 당선도 안 되고 단일 후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다 나오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당선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원칙도 저버리는 게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범야권 지지자들의 그런 여망을 저버린 게 돼가지고 입지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벼랑 끝까지는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깨지는 단일화가 못할 거다. 그 다음을 보더라도 단일화는 그래서 이제 할 거라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얼마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긍정적인 단일화로
비춰질 수 있을까? 짜증나는 모습이 아니고 아. 예,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기대가 또 그 몰리고 예. 또 극적이고 아. 그래서 모습도 멋있고 예. 그 하나를 결집하는 반문 지지자들의 시민들의 열을 아. 하나로 결집하는 그 용광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고 예. 당적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는 들어오라는 그 촉구이기도 하고 네. 기호 4번으로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표 모으는데 플러스가 안 될 거다. 기호 2번이 당신이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기호 2번으로 나가는 게 당신이 표 모으는데 훨씬 도움되고 당선권에 근접하는데 훨씬 도움될 테니까 똑바로 판단하라. 이건 당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예. 김성환 의원님. 네. 단일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안철수 후보의 현재의 처지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단일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미뤄보건대 그렇게 이 서울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현재까지의 소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또 날씨까지 다 듣고 나서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보궐선거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단일화 관련된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도 있어서 이건 조혜진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48님은 야당 단일화 국민의힘으로 되면 간단하겠지만 안철수 후보 쪽으로 된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단일화가 깨질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우려의 의견도 좀 있으셨고 5964님은 만약 야권 단일화가 되고 선거에서 누군가가 승리한다 그러면 정말 서울에 연립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도 그 나경원 후보라든가 오세훈 후보 쪽에서 안철수 대표와의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서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쪽하고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런 제안을 했었고 저희 당 후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현실적으로 우리 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서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범야권 이 연대 틀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방법으로서 서울시정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반드시 추진이 될 거고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또 시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역 의원, 국회의원 3명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이제 힘에 붙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제1야당 100여석을 가진 우리 당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여러 인재 풀 측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네. 그거는 잘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달 26일 2월 26일이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네.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특별법 통과였고요. YTN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번 그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국민 과반이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면 18세 이상 남녀 26일 하루 동안 최종 응답 500명 했고요. 응답률은 6.3%,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잘못된 일이 53.6%, 잘된 일이 33.9% 이렇게 나왔거든요. 통과에 대해서 여론이 좀 우호적이지는 않는 지금 박한 이 여론조사,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그런데요.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한민국 땅덩어리 이렇게 넓지 않은데 인천공항이 있으면 됐지 뭘 또 만드냐 네. 비용도 많이 든다는데 이런 여론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꼭 필요할까? 그냥 그 김해공항을 좀 확장해서 하는 현재안이 적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 국민들에게 좀 덜 알려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천공항이요. 지금 굉장히 이제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국제 소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소위 이제 항공 여객 또 굉장히 넘치다 보니까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죠. 그럼요. 예, 예. 그런데 물류도 그 같이 실어 나르는데 물류는 특성상 야밤에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체가 심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물류 전용 공항을 하나 더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 정도입니다. 평택쯤에 그런 요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물류가 넘치고 있거든요. 요즘 갈수록 이제 반도체와 같은 거는 항공으로 많이 실어 날라니까요. 근데 그 부산 경남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물류가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가덕 신공항을 실제로 한번 가서 보고 네. 그리고 김해공항하고 위치를 비교해 보니까 왜 부산 부울경에서 가덕 신공항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김해공항은 부산 바닷가 근처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부산 내에서도 굉장히 봉우리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2002년도에 이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온 게 그 사고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공항 활주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산의 특성상 해운 물류 부산 신항이 세계 5대 항구인데 가덕도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네. 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최근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제 차분히 그 객관적인 상황을 잘 알리면 국민 여론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께서는 그 전국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온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4대강 때도 그랬거든요. 4대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뭐 절대 찬성이었습니다. 공사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네. 나머지 인구가 절대 다수고 나머지 인구 전체를 포함해서 조사를 하면은 그 필요성을 실감을 못 합니다. 뭐하러 하지? 20유진호 들여서. 네.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했죠. 그 당시에도. 이 지방 공항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간절하게 느끼지만은 수도권과 그 외지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덜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이제 과정들을 보니까 민주당 안에 의원들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심지어 정부 해당 부처들은 뭐 결사 반대에 가까운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가만 보니까 선거 때마다 나왔다가 또 빠졌다가 선거 때마다 나왔다 빠졌다 이런 걸 이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네. 반대하는 여론이 더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동남구 이렇게 부울경에 있는 분들도 반대 의견이 한 10몇 % 더 높았습니다. 그 부울경 공항이라고 하는데 동남권 공항이라고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 쪽에 계신 분들도 반대가 더 높았다. 그렇죠. 10몇 %가 이제 높았는데 예. 이거는 가만 생각하니까 그 당초에 우리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 이 공항 그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부울경뿐만이 아니고 그 충남, 충청 이남, 충청 남부 지역과 호남, 영남까지 포괄하는 제2의 인천공항, 제2의 그러니까 관문공항, 제2의 허브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었기 때문에 호남의 광주의 상공회의소에서조차도 그 뭐 지지 성명하고 그렇게 했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 공항이면은 지역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울경 동남권 공항으로 딱 규정이 되고 그럼 800만 대상이기 때문에 800만이면은 인천공항을 이렇게 그 견줄 만한 규모가 안 되고 노선 자체가 항공 노선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항이 갖지 못하는 노선에 비행기 탈 분들은 어차피 또 인천 가야 되고 거기다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선거 때마다 이 벌써 여러 번 들어왔던 이야기고 거기 또 이제 그 이 지역 분들은 김해 돛대산 그 중국 그 항공기 사고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예. 이게 그 저기 가덕도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도라든가 항공 안전 이런 시공의 안전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에 대한 검증 없이 마구 밀어붙인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 통과가 되면은 거의 다 이제 뭐 건설 같은 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절차가 앞으로? 앞으로도 이제 거쳐야 될 절차는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건 아니고 네. 간소하게 하자는 건데 그거는 이미 그동안 이제 밀양으로 갈 거냐, 김해공항을 확장할 거냐, 가덕도로 갈 거냐 하는 조사 과정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축적해 놓은 조사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기왕 할 거면 좀 그동안 이게 문제 제기가 된 게 벌써 18년 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할 거라면 좀 조속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들이 좀 드러난다거나 또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유의미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면 그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네요. 정치와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